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복입니다.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냐.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낮춰 과세 대상자 늘리겠다. 정부 개편안에 개미들이 던진 울분입니다. 대상자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리 호들갑이냐. 이게 정부 속내로 읽혀지는데 이럴 바엔 애초부터 코스피 5천 운운하지 말았어야지라는 게 여론입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ENC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질타했었죠. 대표이사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했는데 어이없습니다.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나 30대 이주 노동자 의식불명입니다. 공사까지 중단하면서 안전 확인했는데 다시 재개하자마자 사고 났으니 안전점검 허투루 한 것 아니냐. 여론 싸늘할 수밖에 없죠. 산재사고 직을 걸겠다는 장관 강환 유감표하자 대표이사 사의 표명했지만 후폭풍 거셉니다. 이 대통령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모든 방안 찾아서 보고하라고 불호령 내렸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잦은 기업들 포스코 ENC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설치 협박글 때문에 쑥대밭이 됐죠. 직원과 고객 등 4천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건물 밖으로 황급히 퇴피했습니다. 협박범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다는 글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고 백화점은 2시간 넘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테러는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 소방, 경찰 그냥 넘길 수 없죠. 백화점 직접적 손해액만 5억 이상인데 촉법 소년이어서 법적 대응할지 고심하는 눈치입니다. 장난치곤 사회 전체가 치른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약속 어겼다가 집중포화 맞았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 승인 내주면서 몇 가지 약속 다짐받았죠. 그중 하나가 비행기값 멋대로 올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다짐받았는데 아시아나항공 올 1월 일부 노선 가격 올리면서 공정위와 한 약속보다 최대 28% 올려받았습니다. 약 19,000명 승객이 많게는 45만 원 더 비싸게 비행기표 사야 했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번 돈이 대략 6억 원 정도입니다. 공정이 단단히 뿔났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번 돈이 20배 넘는 121억 원을 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제서야 공정위 결정 존중하고 고객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왠지 우롱당한 느낌이어서 씁쓸합니다. 오비맥주 때 아닌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00여 명 조사관들이 오비맥주 찾아가 조사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상 정기조사는 미리 알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예고 없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다는 점 정황상 특별 조사 성격이 짙습니다. 오비맥주 뭘 잘못했을까요? 추측은 많습니다. 운임 조작해 관세 포탈했다는 혐의,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소득세 탈루했다는 혐의, 국세청 다 들여다보는 눈치입니다. 정권 초 사정당국의 첫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달린 곳이니 조숙한 결론 기대합니다. 뉴스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참여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청약 자격이 현금 부자라는 말이 나오는 최근 분양시장을 산업부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접근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 어렵다 보니 누주택자들을 위한 청약 시장에서까지 소득보다는 현금 자산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수요자들은 주택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주거 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근 6.27 대책 규제 이후 청약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양새예요. 네, 아파트 청약을 통해 이 분양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일부 단지의 경우 로또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담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 1일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 겁니다. 자, 이 궁금한데 강남권 아파트 청약하려면은 대략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이 잠실 르엘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잠실 미성 크로브 아파트를 재건축한 사업으로 총 1,865가구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53가구에 불과한데요. 이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 기준 17억 원에서 1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인근 같은 평수 아파트 입주권 거래 사례와 비교하면 약 10억 원 저렴한 수준이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가정하면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꽤 많은 돈인데 일단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일명 갭 투자도 막혔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가 전세낌 매매, 일명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조치로 인해 세입자를 받아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은 막힌 셈입니다. 결국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젊은 층이나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는데요. 결국은 청약 시장에서도 부모 찬스나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유리한 구조가 됐습니다. 이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현금 부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세 시장에서도 대출 규제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DSR 규제가 전세 대출에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승인도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는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수요는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등의 제약으로 전세금을 내줘야 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내주고 있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 공급과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달 145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평균 5억 6,300만 원대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값은 곧 5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지수는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면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즉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다. 결국에는 청약 시장 말 그대로 현금 부자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분양시장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자들의 분양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아파트 분양 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분양 전망 지수는 75.1로 전달보다 2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32.5포인트 급락한 81.4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는 627 부동산 대책과 고강도 대출 규제가 공급자들의 분양 심리까지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내놔도 사람들의 그만큼 참여가 좀 덜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법은 좀 없을까요? 네, 결국 핵심은 공급입니다. 특히 소득은 있지만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강력한 공급 대책이 없다면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기 억제만 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등 신속하게 공급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 3년 후에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초래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과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기초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처럼 이 공공성이 강한 주택도 공급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기간을 단축해 공급을 앞당기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 수요자 선택권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도 병행돼야 주택시장 안정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도심 공급의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살기 좋은 곳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적률 확대, 절차 간소화, 재초안 폐지 등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의 집중력을 높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대출 규제 하나로 모든 걸 풀기보다 소득과 자산 구조에 맞춤형 주거 지원책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소비 쿠폰,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민의 93.6%인 4,736만 명에게 지급돼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절반가량은 이미 사용됐다고 하죠. 그 쿠폰의 지급이 막 시작됐던 지난주 어디에 쿠폰을 많이 썼는지 살펴봤던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평균이 전주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9.4%, 전북 7.5%, 강원 6.6%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매출 증가폭이 컸고 반면 서울과 제주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비 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지난달 31일 기준 전 국민의 90%인 4,55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액 규모는 8조 2,371억 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점 매출이 무려 56% 넘게 증가했고 의류가 28%, 외국어 학원과 미용업 매출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외식업 가운데선 면요리 전문점이 25%로 매출 효과가 컸고 피자와 초밥 등도 20% 넘는 매출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SBS 비즈 신창원입니다. 자,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집계된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이 본격화됐던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8개 주요 카드사의 결제액을 그 직전 주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나 안경점의 매출액 증가세가 컸습니다. 40% 넘게 늘어났는데요. 다만 안경점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점포는 아니다 보니까 액수로 따지면 3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액수 기준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업종은 단연 식당입니다. 1조 300억 원 수준에서 1조 1000억 원대로 700억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장 큰 액수 증가세를 보였고요. 비율로는 7.1% 늘었습니다. 증가액 기준으로 그 다음 순위는 학원입니다만 이거는 방학이 시작된 영향을 받아서 쿠폰 덕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확실하지가 않고 그 다음으로 보면 편의점과 주유소, 카페 등이 액수 기준으로 증가폭이 컸던 업종이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사용은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가능했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30억 원 이상 점포까지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억 원 이하 업종보다는 다들 증가율이 조금은 낮았습니다만 식당이 5.7%, 편의점 5.6%, 카페 8.4% 등 30억 원 이상 매장들도 오름세가 관측이 됐고 주유소와 안경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장기간의 경제 영향을 물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소비 증대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에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만약에 정품을 원한다면 그 비용을 내도록 하는 약관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의 개정보단 후퇴한 내용이 적용됐는데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 시행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순정품을 대체하는 일명 품질 인증 부품으로만 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순정품인 OEM 부품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 형태로 순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도 순정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주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주요 부품에는 순정품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 부품을 수리할 때 대체품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주가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게 되면 OEM 부품 공시 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현행 특약을 개선해서 대물 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도 아직은 품질 인증 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체품도 순정품과 품질은 거의 동일하며 충돌 실험한 결과 안전성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신뢰도를 확보해서 점차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정리하면 무료 특약을 사용한다면 현행과 사실상 동일한 제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품질 인증 부품을 판별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도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중국산은 전체 인증 부품의 1%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내부 부품 중에 품질 인증 부품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해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또 소비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은 중요한 다른 이유는 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부품을 써서 수리비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당국의 예상만 있었을 뿐이고 그 인하가 당장 적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하 폭의 예상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봐야 안다라는 거였죠. 당장의 불안은 확실하지만 미래의 혜택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 약관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소비자는 사실상 없을 거란 그 쉬운 예상을 하지 못한 당국의 판단만 아쉽게 된 셈입니다. 마지막 수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갈수록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봐도 그 증가 추세가 확연했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인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약 36% 수준인데요.
이 중 취업자는 지난 5월 기준 9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는 1,000만 명으로 32만 명 넘게 늘었고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0.3%포인트 오른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도 59.5%로 0.5%포인트 올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6.6개월로 0.5개월 늘었습니다. 고령층 중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1,142만 1,000명으로 1년 새 3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69.4%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인데요. 근로희망 사유로는 여전히 생활비에 보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요.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란 응답도 36% 넘게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 비율은 소폭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취업한 상태일수록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현재 취업자의 93.3%는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요. 취업 경험 있는 미취업자는 36.1%, 생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7%가 앞으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답변을 받아 계산해보니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늘었습니다. SBS 비즈 류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응답이 약간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던 건 부족한 노후 대비 수단 때문일 겁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약 850만 명, 고령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그나마 받는 평균 연금도 8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1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포스코그룹 장인하 회장, 관세 산업재해 리스크까지 최대 위기입니다. 계열사인 포스코 E&C, 올 들어서만 4명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대통령 질책 속에서 또 사고 나면서 회사 존립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특별 TF팀 만들었지만 노조가 반발하는 등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현장 사고 잦습니다. 쇳물 만드는 첨단 파이넥스 공장, 엄청난 화력 불 쓰는 곳이어서 사고 났다 하면 포항 일대가 비상입니다. 이런 일 작년에만 수차례였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50% 철강 관세 폭탄도 해법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전환하고 저녁 회식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그룹 안팎 어수선한 분위기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포스코가 마주한 이 위기, 장인하 회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는 눈이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휘하고 있는 장용호 총괄 사장, 알짜 계열사 동원해 배터리 살리기에 올인했습니다. 윤활유로 매년 1조 원 버는 SK엠무브, 반대로 조 단위 적자 내는 SK온과 합병키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기업이 일제히 유상증자에 나서 8조 마련해 SK온 살리기에 쓸 요량입니다. 앞서 합병한 SKENS 담보로 3조 조달했으니 배터리 사업에 쏟아붓는 돈만 어마어마합니다. 캐즘에도 배터리 결코 포기 않겠다는 의지 보입니다. 재무구조 부실한 회사 살리기 위해 알짜 계열사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냐는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SK온 적자 계속되면 계열사도 덩달아 미운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많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뉴스톱 화보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